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유독 타인의 희생을 발판 삼아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의 주인공인 양 어떤 죄책감도 없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남기는 깊은 상처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천하무적이라 믿으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대가가 결코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눈부시게 쌓아올린 모래성처럼 그들의 인생 또한 반드시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나르시시스트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게 되는 7가지의 극적인 인생 단계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처음 몇 단계에서는 그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 2단계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인생이 내리는 가장 혹독하고 진정한 심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지식이 우리 주변의 또 다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시고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특권의식의 씨앗이 심어지다. 나르시시스트의 여정은 그들이 권력을 손에 쥐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아주 어린 시절 그들의 인격이 형성되는 방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많은 경우 그들의 부모는 자녀를 맹목적으로 떠받들며 아이가 결코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지 않은 찬사와 특권을 안겨줍니다. 마치 왕좌에 앉은 어린 왕자나 공주처럼 말이죠. 아이는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믿으며 자라납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아이의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아이의 잘못은 무조건 감싸주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는 겸손이 아닌 서열을 배웁니다. 그리고 자신은 항상 그 서열의 꼭대기에 있어야 한다고 믿게 되죠. 다른 형제자매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규칙보다 위에 있는 존재로 말입니다. 그들이 실수를 저지르면 부모는 아직 어려서 그래라며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들이 누군가에게 잔인하게 굴면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라며 변명해줍니다. 아이의 자존심, 즉 에고는 마치 신성한 의무인 것처럼 가족 전체의 보살핌 속에서 비대하게 커져만 갑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 즉 책임감을 배우지 못합니다. 대신 아무런 노력 없이도 숭배받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복종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사랑은 언제나 조건부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말을 잘 들어야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느껴지죠. 부모는 밖에서는 인자한 미소를 짓지만 집안에서는 사소한 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아이는 이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진실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벌을 가져오지만 세상을 완벽하게 속이는 것은 보상을 가져온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가면을 쓰는 법에 통달하게 됩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방치되거나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랑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힘만이 전부라는 냉혹한 현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자신이 보고 겪은 것, 즉 차갑고 교활하며 감정적으로 폐쇄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는 당신 또한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처럼 잔인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옳은 길 대신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과잉 칭찬을 받았든 완전히 무시당했든 그 근본은 같습니다. 그들의 진짜 자아는 버려지고 그 자리를 거짓된 자아가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 설계된 자아 말입니다. 두 번째 단계, 거짓된 자아의 탄생 나이가 들면서 그들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대신 완벽한 쇼를 보여주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칭찬을 받는지 기민하게 학습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모방합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 예를 들어 죄책감, 수치심, 연약함 같은 것들은 내면 가장 깊은 곳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반응들, 예를 들어 매력적인 모습, 거만한 태도,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 같은 것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들의 진정한 자아는 배경 속으로 사라지고 침묵하고 잊혀지며 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미지 아래에 파묻힙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위장의 대가, 즉 카멜레온이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무엇이든 그들은 정확히 그 모습이 되어줍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하고 수많은 기술을 습득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좋은 사람, 친절하고 동정심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연기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인생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아가 없습니다. 그들은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끊임없이 옮겨다니며 결코 진정으로 경험할 수 없는 쾌감을 찾아 헤맵니다. 설령 무언가를 느낀다 해도 그 감정은 아주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세 번째 단계, 인정 욕구라는 마약에 취하다 이 단계에 이르면 그들은 권력이 주는 달콤한 맛을 처음으로 제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연인들은 그들의 연기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친구들은 그들의 가면을 진짜라고 믿습니다. 직장 상사나 스승은 그들을 칭찬하죠. 나르시시스트는 진심인 척하고 감정의 깊이가 있는 척 모방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인의 존경과 찬사에 완전히 중독됩니다. 칭찬은 그들에게 마약과 같고 관심은 산소처럼 필수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끊임없는 인정을 공급해주지 않는 사람은 가차없이 버려지거나 끔찍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생충처럼 변해갑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에게 의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종종 다른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어떤 형태의 중독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에 대한 중독이든 섹스나 약물, 도박에 대한 중독이든 말입니다. 그들은 공허한 내면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단계, 거울놀이의 시작이 시점에서 그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위대함을 되돌려 비춰주기를,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확인해주기를,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을 현실이라고 인정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라는 거울이 완벽함이 아닌 다른 것, 즉 결점이나 실수를 비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선을 긋거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마치 깨진 거울처럼 산산조각 내버릴 것입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파트너가 아니라 그들의 연극에 사용되는 소품에 불과합니다. 이 무렵 사람들은 서서히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하고 그들은 점점 더 필사적으로 새로운 거울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5번째 단계, 가면이 부서지기 시작하다 결국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용했던 연인들, 친구들, 동료들이 하나둘씩 진실을 깨닫고 그들의 삶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공들여 유지해온 가짜 페르소나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그들은 결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뿐입니다. 분노는 점점 커지고 내면의 공포는 극에 달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인정을 공급해줄 새로운 사람들을 필사적으로 찾아 나서지만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낡은 수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매력은 닳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재활용하고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하며 서서히 드러나는 균열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6번째 단계, 고립된 껍데기가 되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몰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친구들은 멀어지고 옛 연인들은 연락을 끊습니다. 심지어 친자식들마저 그들을 외면합니다. 그들은 쓰라린 고통과 편집증에 시달리며 점점 더 불안정해집니다. 더 이상 세상은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고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침묵은 그들을 죽을 것 같은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들은 종종 더 깊은 중독이나 비정상적인 집착 혹은 깊은 우울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 시점이 되면 숨겨왔던 중독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그가 알코올 중독자였다면 이제는 거의 항상 술에 취해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비참한 내면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할지 몰라도 그들 곁에는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거나 한 인간으로서 좋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젊음이 사라지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젊음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려 합니다.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본질적으로 정서적 성장을 멈춘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아하게 나이 들지 못합니다. 비참하게 늙어갈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들은 자신이 평생 외면해왔던 진실, 즉 자신이 얼마나 수치심으로 가득 차고 불안정하며 단 한 번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 적 없는 사람인지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 탓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7번째 단계, 비참한 생의 마지막. 결국 그들은 사랑도 존경도 진정한 유대감도 없이 늙어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망가뜨린 수많은 관계와 스스로 밀어냈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고독하게 앉아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랑을 주려 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건강은 쇠약해지고 평생을 바쳐 유지해온 이미지는 빛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최악은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비극적인 망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망상을 꼭 붙든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게임에 어울려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결 대신 조종을, 진정한 사랑 대신 통제를 선택한 모든 이들이 걷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초반의 몇 단계는 마치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인생의 마지막 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당신이 그들로 인해 받은 상처 때문에 여전히 분노와 원망, 슬픔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결코 당신이 받아야 할 대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 자신의 삶보다 더 큰 벌은 없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행동과 그들이 야기한 고통은 부메랑처럼 결국 그 근원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침묵하고 그들의 삶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무관심해질 때 당신은 비로소 그들이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그들의 몰락을 기다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가 아니라 당신만의 빛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이제 진정한 치유를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유독 타인의 희생을 발판 삼아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의 주인공인 양 어떤 죄책감도 없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남기는 깊은 상처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천하무적이라 믿으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대가가 결코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눈부시게 쌓아올린 모래성처럼 그들의 인생 또한 반드시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나르시시스트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게 되는 7가지의 극적인 인생 단계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처음 몇 단계에서는 그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 2단계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인생이 내리는 가장 혹독하고 진정한 심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지식이 우리 주변의 또 다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시고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특권의식의 씨앗이 심어지다. 나르시시스트의 여정은 그들이 권력을 손에 쥐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아주 어린 시절 그들의 인격이 형성되는 방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많은 경우 그들의 부모는 자녀를 맹목적으로 떠받들며 아이가 결코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지 않은 찬사와 특권을 안겨줍니다. 마치 왕좌에 앉은 어린 왕자나 공주처럼 말이죠. 아이는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믿으며 자라납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아이의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아이의 잘못은 무조건 감싸주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는 겸손이 아닌 서열을 배웁니다. 그리고 자신은 항상 그 서열의 꼭대기에 있어야 한다고 믿게 되죠. 다른 형제자매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규칙보다 위에 있는 존재로 말입니다. 그들이 실수를 저지르면 부모는 아직 어려서 그래라며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들이 누군가에게 잔인하게 굴면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라며 변명해줍니다. 아이의 자존심, 즉 에고는 마치 신성한 의무인 것처럼 가족 전체의 보살핌 속에서 비대하게 커져만 갑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 즉 책임감을 배우지 못합니다. 대신
아무런 노력 없이도 숭배받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복종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사랑은 언제나 조건부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말을 잘 들어야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느껴지죠. 부모는 밖에서는 인자한 미소를 짓지만 집 안에서는 사소한 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아이는 이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진실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벌을 가져오지만 세상을 완벽하게 속이는 것은 보상을 가져온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가면을 쓰는 법에 통달하게 됩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방치되거나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랑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힘만이 전부라는 냉혹한 현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자신이 보고 겪은 것, 즉 차갑고 교활하며 감정적으로 폐쇄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는 당신 또한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처럼 잔인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옳은 길 대신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과잉 칭찬을 받았든 완전히 무시당했든 그 근본은 같습니다. 그들의 진짜 자아는 버려지고 그 자리를 거짓된 자아가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 설계된 자아 말입니다. 두 번째 단계, 거짓된 자아의 탄생 나이가 들면서 그들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대신 완벽한 쇼를 보여주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칭찬을 받는지 기민하게 학습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모방합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 예를 들어 죄책감, 수치심, 연약함 같은 것들은 내면 가장 깊은 곳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반응들, 예를 들어 매력적인 모습, 거만한 태도,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 같은 것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들의 진정한 자아는 배경 속으로 사라지고 침묵하고 잊혀지며 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미지 아래에 파묻힙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위장의 대가, 즉 카멜레온이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무엇이든 그들은 정확히 그 모습이 되어줍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하고 수많은 기술을 습득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좋은 사람, 친절하고 동정심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연기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인생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아가 없습니다. 그들은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끊임없이 옮겨다니며 결코 진정으로 경험할 수 없는 쾌감을 찾아 헤맵니다. 설령 무언가를 느낀다 해도 그 감정은 아주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세 번째 단계, 인정 욕구라는 마약에 취하다 이 단계에 이르면 그들은 권력이 주는 달콤한 맛을 처음으로 제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연인들은 그들의 연기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친구들은 그들의 가면을 진짜라고 믿습니다. 직장 상사나 스승은 그들을 칭찬하죠. 나르시시스트는 진심인 척하고 감정의 깊이가 있는 척 모방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인의 존경과 찬사에 완전히 중독됩니다. 칭찬은 그들에게 마약과 같고 관심은 산소처럼 필수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끊임없는 인정을 공급해주지 않는 사람은 가차없이 버려지거나 끔찍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생충처럼 변해갑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에게 의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종종 다른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어떤 형태의 중독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에 대한 중독이든 섹스나 약물, 도박에 대한 중독이든 말입니다. 그들은 공허한 내면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단계, 거울놀이의 시작이 시점에서 그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위대함을 되돌려 비춰주기를,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확인해주기를,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을 현실이라고 인정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라는 거울이 완벽함이 아닌 다른 것, 즉 결점이나 실수를 비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선을 긋거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마치 깨진 거울처럼 산산조각 내버릴 것입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파트너가 아니라 그들의 연극에 사용되는 소품에 불과합니다. 이 무렵 사람들은 서서히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하고 그들은 점점 더 필사적으로 새로운 거울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 가면이 부서지기 시작하다 결국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용했던 연인들, 친구들, 동료들이 하나둘씩 진실을 깨닫고 그들의 삶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공들여 유지해온 가짜 페르소나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그들은 결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뿐입니다. 분노는 점점 커지고 내면의 공포는 극에 달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인정을 공급해줄 새로운 사람들을 필사적으로 찾아 나서지만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낡은 수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매력은 닳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재활용하고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하며 서서히 드러나는 균열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 고립된 껍데기가 되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몰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친구들은 멀어지고 옛 연인들은 연락을 끊습니다. 심지어 친자식들마저 그들을 외면합니다. 그들은 쓰라린 고통과 편집증에 시달리며 점점 더 불안정해집니다. 더 이상 세상은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고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침묵은 그들을 죽을 것 같은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들은 종종 더 깊은 중독이나 비정상적인 집착, 혹은 깊은 우울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 시점이 되면 숨겨왔던 중독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그가 알코올 중독자였다면 이제는 거의 항상 술에 취해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비참한 내면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할지 몰라도 그들 곁에는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거나 한 인간으로서 좋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젊음이 사라지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젊음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려 합니다.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본질적으로 정서적 성장을 멈춘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아하게 나이 들지 못합니다. 비참하게 늙어갈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들은 자신이 평생 외면해왔던 진실,
즉 자신이 얼마나 수치심으로 가득 차고 불안정하며 단 한 번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 적 없는 사람인지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 탓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7번째 단계, 비참한 생의 마지막. 결국 그들은 사랑도 존경도 진정한 유대감도 없이 늙어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망가뜨린 수많은 관계와 스스로 밀어냈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고독하게 앉아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랑을 주려 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건강은 쇠약해지고 평생을 바쳐 유지해온 이미지는 빛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최악은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비극적인 망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망상을 꼭 붙든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게임에 어울려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결 대신 조종을, 진정한 사랑 대신 통제를 선택한 모든 이들이 걷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초반의 몇 단계는 마치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인생의 마지막 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당신이 그들로 인해 받은 상처 때문에 여전히 분노와 원망, 슬픔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결코 당신이 받아야 할 대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 자신의 삶보다 더 큰 벌은 없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행동과 그들이 야기한 고통은 부메랑처럼 결국 그 근원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침묵하고 그들의 삶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무관심해질 때 당신은 비로소 그들이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그들의 몰락을 기다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가 아니라 당신만의 빛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이제 진정한 치유를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유독 타인의 희생을 발판 삼아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의 주인공인 양 어떤 죄책감도 없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남기는 깊은 상처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천하무적이라 믿으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대가가 결코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눈부시게 쌓아올린 모래성처럼 그들의 인생 또한 반드시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나르시시스트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게 되는 7가지의 극적인 인생 단계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처음 몇 단계에서는 그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 2단계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인생이 내리는 가장 혹독하고 진정한 심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지식이 우리 주변의 또 다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시고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특권의식의 씨앗이 심어지다. 나르시시스트의 여정은 그들이 권력을 손에 쥐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아주 어린 시절,
그들의 인격이 형성되는 방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많은 경우 그들의 부모는 자녀를 맹목적으로 떠받들며 아이가 결코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지 않은 찬사와 특권을 안겨줍니다. 마치 왕좌에 앉은 어린 왕자나 공주처럼 말이죠. 아이는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믿으며 자라납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아이의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아이의 잘못은 무조건 감싸주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는 겸손이 아닌 서열을 배웁니다. 그리고 자신은 항상 그 서열의 꼭대기에 있어야 한다고 믿게 되죠. 다른 형제자매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규칙보다 위에 있는 존재로 말입니다. 그들이 실수를 저지르면 부모는 아직 어려서 그래라며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들이 누군가에게 잔인하게 굴면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라며 변명해줍니다. 아이의 자존심, 즉 에고는 마치 신성한 의무인 것처럼 가족 전체의 보살핌 속에서 비대하게 커져만 갑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 즉 책임감을 배우지 못합니다. 대신 아무런 노력 없이도 숭배받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복종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사랑은 언제나 조건부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말을 잘 들어야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느껴지죠. 부모는 밖에서는 인자한 미소를 짓지만 집 안에서는 사소한 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아이는 이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진실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벌을 가져오지만 세상을 완벽하게 속이는 것은 보상을 가져온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가면을 쓰는 법에 통달하게 됩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방치되거나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랑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힘만이 전부라는 냉혹한 현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자신이 보고 겪은 것, 즉 차갑고 교활하며 감정적으로 폐쇄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는 당신 또한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처럼 잔인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옳은 길 대신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과잉 칭찬을 받았든 완전히 무시당했든 그 근본은 같습니다. 그들의 진짜 자아는 버려지고 그 자리를 거짓된 자아가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 설계된 자아 말입니다. 두 번째 단계, 거짓된 자아의 탄생 나이가 들면서 그들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대신 완벽한 쇼를 보여주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칭찬을 받는지 기민하게 학습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모방합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 예를 들어 죄책감, 수치심, 연약함 같은 것들은 내면 가장 깊은 곳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반응들, 예를 들어 매력적인 모습, 거만한 태도,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 같은 것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들의 진정한 자아는 배경 속으로 사라지고 침묵하고 잊혀지며 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미지 아래에 파묻힙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위장의 대가, 즉 카멜레온이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무엇이든 그들은 정확히 그 모습이 되어줍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하고 수많은 기술을 습득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좋은 사람,
친절하고 동정심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연기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인생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아가 없습니다. 그들은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끊임없이 옮겨다니며 결코 진정으로 경험할 수 없는 쾌감을 찾아 헤맵니다. 설령 무언가를 느낀다 해도 그 감정은 아주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세 번째 단계, 인정욕구라는 마약에 취하다 이 단계에 이르면 그들은 권력이 주는 달콤한 맛을 처음으로 제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연인들은 그들의 연기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친구들은 그들의 가면을 진짜라고 믿습니다. 직장 상사나 스승은 그들을 칭찬하죠. 나르시시스트는 진심인 척하고 감정의 깊이가 있는 척 모방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인의 존경과 찬사에 완전히 중독됩니다. 칭찬은 그들에게 마약과 같고 관심은 산소처럼 필수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끊임없는 인정을 공급해주지 않는 사람은 가차없이 버려지거나 끔찍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생충처럼 변해갑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에게 의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종종 다른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어떤 형태의 중독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에 대한 중독이든 섹스나 약물, 도박에 대한 중독이든 말입니다. 그들은 공허한 내면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단계, 거울놀이의 시작이 시점에서 그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위대함을 되돌려 비춰주기를,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확인해주기를,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을 현실이라고 인정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라는 거울이 완벽함이 아닌 다른 것, 즉 결점이나 실수를 비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선을 긋거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마치 깨진 거울처럼 산산조각 내버릴 것입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파트너가 아니라 그들의 연극에 사용되는 소품에 불과합니다. 이 무렵 사람들은 서서히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하고 그들은 점점 더 필사적으로 새로운 거울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 가면이 부서지기 시작하다 결국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용했던 연인들, 친구들, 동료들이 하나둘씩 진실을 깨닫고 그들의 삶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공들여 유지해온 가짜 페르소나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그들은 결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뿐입니다. 분노는 점점 커지고 내면의 공포는 극에 달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인정을 공급해줄 새로운 사람들을 필사적으로 찾아 나서지만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낡은 수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매력은 닳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재활용하고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하며 서서히 드러나는 균열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 고립된 껍데기가 되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몰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친구들은 멀어지고 옛 연인들은 연락을 끊습니다. 심지어 친자식들마저 그들을 외면합니다.
그들은 쓰라린 고통과 편집증에 시달리며 점점 더 불안정해집니다. 더 이상 세상은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고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침묵은 그들을 죽을 것 같은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들은 종종 더 깊은 중독이나 비정상적인 집착, 혹은 깊은 우울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 시점이 되면 숨겨왔던 중독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그가 알코올 중독자였다면 이제는 거의 항상 술에 취해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비참한 내면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할지 몰라도 그들 곁에는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거나 한 인간으로서 좋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젊음이 사라지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젊음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려 합니다.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본질적으로 정서적 성장을 멈춘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아하게 나이 들지 못합니다. 비참하게 늙어갈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들은 자신이 평생 외면해왔던 진실, 즉 자신이 얼마나 수치심으로 가득 차고 불안정하며 단 한 번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 적 없는 사람인지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 탓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7번째 단계, 비참한 생의 마지막. 결국 그들은 사랑도 존경도 진정한 유대감도 없이 늙어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망가뜨린 수많은 관계와 스스로 밀어냈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고독하게 앉아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랑을 주려 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건강은 쇠약해지고 평생을 바쳐 유지해온 이미지는 빛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최악은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비극적인 망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망상을 꼭 붙든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게임에 어울려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결 대신 조종을, 진정한 사랑 대신 통제를 선택한 모든 이들이 걷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초반의 몇 단계는 마치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인생의 마지막 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당신이 그들로 인해 받은 상처 때문에 여전히 분노와 원망, 슬픔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결코 당신이 받아야 할 대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 자신의 삶보다 더 큰 벌은 없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행동과 그들이 야기한 고통은 부메랑처럼 결국 그 근원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침묵하고 그들의 삶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무관심해질 때 당신은 비로소 그들이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그들의 몰락을 기다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가 아니라 당신만의 빛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이제 진정한 치유를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유독 타인의 희생을 발판 삼아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의 주인공인 양 어떤 죄책감도 없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남기는 깊은 상처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천하무적이라 믿으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대가가 결코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눈부시게 쌓아올린 모래성처럼 그들의 인생 또한 반드시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나르시시스트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게 되는 7가지의 극적인 인생 단계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처음 몇 단계에서는 그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 2단계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인생이 내리는 가장 혹독하고 진정한 심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지식이 우리 주변의 또 다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시고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특권의식의 씨앗이 심어지다. 나르시시스트의 여정은 그들이 권력을 손에 쥐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아주 어린 시절 그들의 인격이 형성되는 방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많은 경우 그들의 부모는 자녀를 맹목적으로 떠받들며 아이가 결코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지 않은 찬사와 특권을 안겨줍니다. 마치 왕좌에 앉은 어린 왕자나 공주처럼 말이죠. 아이는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믿으며 자라납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아이의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아이의 잘못은 무조건 감싸주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는 겸손이 아닌 서열을 배웁니다. 그리고 자신은 항상 그 서열의 꼭대기에 있어야 한다고 믿게 되죠. 다른 형제자매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규칙보다 위에 있는 존재로 말입니다. 그들이 실수를 저지르면 부모는 아직 어려서 그래라며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들이 누군가에게 잔인하게 굴면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라며 변명해줍니다. 아이의 자존심, 즉 에고는 마치 신성한 의무인 것처럼 가족 전체의 보살핌 속에서 비대하게 커져만 갑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 즉 책임감을 배우지 못합니다. 대신 아무런 노력 없이도 숭배받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복종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사랑은 언제나 조건부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말을 잘 들어야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느껴지죠. 부모는 밖에서는 인자한 미소를 짓지만 집 안에서는 사소한 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아이는 이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진실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벌을 가져오지만 세상을 완벽하게 속이는 것은 보상을 가져온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가면을 쓰는 법에 통달하게 됩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방치되거나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랑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힘만이 전부라는 냉혹한 현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자신이 보고 겪은 것, 즉 차갑고 교활하며 감정적으로 폐쇄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 또한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처럼 잔인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옳은 길 대신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과잉 칭찬을 받았든 완전히 무시당했든 그 근본은 같습니다. 그들의 진짜 자아는 버려지고
그 자리를 거짓된 자아가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 설계된 자아 말입니다. 두 번째 단계, 거짓된 자아의 탄생 나이가 들면서 그들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대신 완벽한 쇼를 보여주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칭찬을 받는지 기민하게 학습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모방합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 예를 들어 죄책감, 수치심, 연약함 같은 것들은 내면 가장 깊은 곳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반응들, 예를 들어 매력적인 모습, 거만한 태도,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 같은 것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들의 진정한 자아는 배경 속으로 사라지고 침묵하고 잊혀지며 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미지 아래에 파묻힙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위장의 대가, 즉 카멜레온이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무엇이든 그들은 정확히 그 모습이 되어줍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하고 수많은 기술을 습득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좋은 사람, 친절하고 동정심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연기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인생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아가 없습니다. 그들은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끊임없이 옮겨다니며 결코 진정으로 경험할 수 없는 쾌감을 찾아 헤맵니다. 설령 무언가를 느낀다 해도 그 감정은 아주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세 번째 단계, 인정 욕구라는 마약에 취하다 이 단계에 이르면 그들은 권력이 주는 달콤한 맛을 처음으로 제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연인들은 그들의 연기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친구들은 그들의 가면을 진짜라고 믿습니다. 직장 상사나 스승은 그들을 칭찬하죠. 나르시시스트는 진심인 척하고 감정의 깊이가 있는 척 모방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인의 존경과 찬사에 완전히 중독됩니다. 칭찬은 그들에게 마약과 같고 관심은 산소처럼 필수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끊임없는 인정을 공급해주지 않는 사람은 가차없이 버려지거나 끔찍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생충처럼 변해갑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에게 의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종종 다른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어떤 형태의 중독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에 대한 중독이든 섹스나 약물, 도박에 대한 중독이든 말입니다. 그들은 공허한 내면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단계, 거울놀이의 시작이 시점에서 그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위대함을 되돌려 비춰주기를,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확인해주기를,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을 현실이라고 인정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라는 거울이 완벽함이 아닌 다른 것, 즉 결점이나 실수를 비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선을 긋거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마치 깨진 거울처럼 산산조각 내버릴 것입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파트너가 아니라 그들의 연극에 사용되는 소품에 불과합니다. 이 무렵 사람들은 서서히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하고
그들은 점점 더 필사적으로 새로운 거울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5번째 단계, 가면이 부서지기 시작하다 결국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용했던 연인들, 친구들, 동료들이 하나둘씩 진실을